최강국 미국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방공 시스템이 그날 밤 하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1발의 탄도미사일이 패트리어트의 방어망을 뚫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유전이 불탔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중동의 밤하늘을 뒤덮었고 전 세계 유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바로 그 구간에서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시스템의 교전 로그가 화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격률 100%, 소요 시간 4분 38초, 모든 민간 피해 제로, 군사시설 피해 제로. 저는 보고서를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그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을 되감아 봤습니다. 3번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미국 방공 체계를 28년 동안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패트리어트를 신뢰했고 동맹을 믿었으며 그것이 세계 최고의 방패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념이 무너지는 데는 단 4분 38초가 걸렸습니다. 새벽 2시 14분 브뤼셀 사무실의 위성 화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켜졌고 그것이 2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더니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면서도 손은 이미 교전 로그를 열고 있었는데 최종 집계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56개였습니다. 저는 런 하워드 밀러입니다. 나토 방공 전략 자문위원이자 전 미 공군 방공 통합체계 분석관으로 걸프전 이후 28년 동안 오직 미사일 방어 데이터만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패트리어트 팩2와 팩3의 실전 교전 기록을 직접 분석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의 방공체계 도입 자문에도 현장에서 참여했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교전 로그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 요격이라는 숫자는 실전 보고서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후배들에게도 평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28년 원칙이었습니다. 이란이 동시 다발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16발은 두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으로 38발, 아랍에미리트 방향으로 18발이었고 저는 즉각 양쪽 포대의 교전 로그를 나란히 열어놓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포대수, 반응 시간, 예상 요격률까지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28년 동안 수백 번 반복해온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이고 이 정도 위협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결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교전을 완료했고 38발 중 27발을 요격했으며 11발이 관통됐다는 보고였습니다. 영역률 71%. 저는 그 숫자를 소리 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네, 낮았습니다. 분명히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고 관통된 미사일 11발은 이미 땅에 떨어져 유전시설 3곳을 강타한 뒤였습니다. 하루 생산량 180만 배럴이 멈췄고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원인을 따졌습니다. 기만탄두였습니까? 동시 다중 궤적의 포화였습니까? 아니면 반응 시간의 구조적 한계였습니까? 어느 쪽이든 패트리어트가 막아야 할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리트 쪽 결과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18발 전부 요격, 소요 시간 4분 38초, 전체 민간 피해 제로, 군사시설 피해 제로. 저는 보고서를 닫고 다시 열었고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00%라는 숫자가 실전 보고서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저는 제 오랜 원칙이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숫자가 중동의 밤하늘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아랍에미리트 포대가 어느 나라 겁니까?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천콩입니다. 한국 시스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전 로그를 처음부터 다시 돌렸습니다. 청웅의 반응 시간은 9초였고 패트리어트의 평균 반응 시간은 20초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16초에서 22초 구간을 따로 표시하고 청웅이 교전을 완료한 구간과 겹쳐보았습니다. 두 궤적이 화면 위에서 엇갈렸고 저는 그것을 3번 되감아 보았습니다.
세 번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궤적을 한국 시스템이 정확히 끊어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천궁.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패트리어트 체계와 비교할 대상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청웅은 기껏해야 기술 추격 국가의 결과물 정도로 인식됐고, 본격적인 분석 대상에 오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사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웅의 도입 이력부터 다시 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청웅을 도입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패트리어트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격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차선책을 고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기술 스펙을 열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이중 탐색기,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단일 레이더 체계입니다. 단 하나의 눈으로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천궁은 두 개의 눈으로 동시에 봅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이해했습니다. 기만탄두입니다. 열 신호를 흉내내거나 궤적을 교란하는 기만탄두 앞에서 단일 레이더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탐색기가 서로 다른 신호를 교차 확인하면 기만탄두는 더 이상 기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순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반응 시간은 9초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평균 반응 시간 20초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환경에서 나온 수치일 것이라고, 실전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는 실전 교전 로그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에서 실제로 날아온 18발의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기록된 숫자였습니다. 9초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연혁을 펼쳤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20년 전 미국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단번에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동맹국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거부 앞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한국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수십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했고 예산이 삭감됐으며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20년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축적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체계도 달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적용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청웅은 달랐습니다. 48시간 안에 현장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위협받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나라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된 체계는 중동의 사막에서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했고 그들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겼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브뤼셀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가 차세대 방공체계로 한국의 청웅을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화면에 뜨는 기사 제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독점의 종말, 페인트 게임 체인저, 나토 방공 질서의 균열. 저는 그 단어들을 소리 없이 되새기며 잠시 멈췄습니다. 폴란드는 감정으로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잘 압니다. 러시아와 수백 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방공체계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나라입니다. 그 폴란드가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대신 청웅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린 냉정한 전략 판단이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실제로 날아올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나라가 상징이 아닌 성능을 골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나토 내부 반응을 살폈습니다.
브뤼셀 본부 안팎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동맹 결속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나왔지만 비공개 회의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폴란드의 결정을 정치적 선택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방산 협력 구조와 동맹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조용히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쪽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긴급 분석팀이 가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MSE 업그레이드 제안을 재가동하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이 물밑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날 때마다 미국이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약속하고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협력 구조에서 이탈할 경우의 불이익을 넌지시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전 교전 데이터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숫자는 외교 문서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에서 밝힌 도입 근거를 다시 읽었습니다. 실전 교전 성능, 반응 속도, 유지 보수 체계, 가격 경쟁력,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청웅이 앞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교전 로그가 폴란드의 판단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런 사우디도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 도입 검토 중이라고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방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패트리어트를 운용해온 나라이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은 양국 관계의 근간 중 하나입니다. 그 사우디가 천궁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약속으로 유지되지만 반공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날 처음 입 밖에 냈습니다. 동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깊었고 화면 위에는 폴란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선 위로 천궁의 방어 방영이 겹쳐지는 그래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계 반공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것은 폴란드 발표가 있고 나서 사흘 뒤였습니다. 미 국방부 측 대표단이 나토 방공 전략 자문단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 팩3 MSE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브리핑 요청서를 읽으면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그레이드 계획은 어전을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었고 실전 적용까지는 최소 18개월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브리핑을 요청해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브리핑실에는 나토 각국 방공 담당 장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미국 측 발표자는 팩3 MSE의 성능 개선 수치를 슬라이드로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응 시간 개선,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 향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만탄두 식별률 제고. 내용은 상세했고 발표는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내내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는 18개월 후까지 오늘 밤 날아오는 미사일은 누가 맞겠습니까? 그 발표가 끝나고 질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유럽 측 장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전 적용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국 측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현재 일정상 18개월 후 초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동맹국 우선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브리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아무 표정 없이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우디 측 옵저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 위에 놓인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18개월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저를 복대서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런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 문제가 아닐세? 동맹의 상징이 걸려 있어. 나토 회원국이 미국 체계 대신 제3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동맹의 상징. 저는 그 단어를 28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논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작전 협력,
유사시 지원 체계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교전 로그를 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16초에서 22초 구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관통된 미사일들의 궤적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유전 시설을 향해 떨어지는 궤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동맹의 상징을 읽지 않았습니다. 외교 문서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아왔고 패트리어트가 놓친 하늘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단일 레이더 체계의 기만탄두 취약 구간, 반응 시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청웅의 이중 탐색기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믿어온 체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저를 막았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동맹은 정치입니다. 반공은 물리입니다. 그리고 물리는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브루이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있고 나서 3주가 차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공격의 56발이 아니었습니다. 64발이었습니다. 이라는 숫자를 더 늘렸고 이번에는 기만탄두 비율도 높였습니다. 저는 궤적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의 결과를 분석한 뒤 취약 구간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으로 41발, 아랍에미리트 방향으로 23발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즉각 양쪽 교전 로그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패트리어트는 7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만탄두 비율이 올라갔고 동시 다중 궤적의 밀도도 더 높았습니다. 저는 숫자가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교전 결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4개 포대가 동시 교전에 나섰습니다. 41발 중 34발 교전, 27발 요격, 7발 관통이었습니다. 요격률은 약 79%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보다 수치가 올라갔지만 저는 그 숫자에 안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통된 7발은 이미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우디 남부 핵심 인프라를 향한 궤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서 그 궤적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파란 궤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웅이었습니다. 사우디 남부 구역에 긴급 전개된 청웅 1개 포대가 패트리어트가 놓친 궤적들을 향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구간, 그 정확한 시간대에 청웅의 파란 궤적이 하나씩 교차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교차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궤적이 올라올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청웅이 동시에 2발을 교차 요격하는 장면이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2개의 파란 점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동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향 23발 전량 요격, 사우디 남부구역 패트리어트 실패분 5발 추가 요격, 청웅이 담당한 구역의 핵심 시설 피해 제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번의 공격, 2번의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동료가 낮게 말했습니다. 런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전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청웅의 반응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9초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2번의 교전 모두에서 실패한 16초에서 22초 구간을 다시 표시했습니다. 그 구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지상에 떨어진 미사일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웅은 그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교전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2번의 교전 데이터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과 두 번째 공격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같은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고 청웅은 같은 구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오래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상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단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보류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앞에 놓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판단을 보류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탐색기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단일 레이더 체계입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유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수십 년의 실전 운용을 통해 검증된 체계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기만 탄도 앞에서입니다. 현대 탄도미사일은 열 신호를 흉내내거나 궤적을 교란하는 기만 탄두를 함께 발사합니다. 단일 레이더는 진짜 탄두와 기만 탄두를 구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바로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16초에서 22초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천궁의 이중 탐색기 구조는 달랐습니다.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두 개의 눈이 서로 다른 신호를 동시에 잡아내고 그 데이터를 교차 확인합니다. 레이더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에도 적외선 탐색기는 열 신호의 차이를 포착합니다. 기만탄두는 레이더를 속일 수 있지만 두 개의 탐색기를 동시에 속이기는 구조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설계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기만탄두 기술을 수십 년간 정면으로 상대해 온 나라가 내린 생존의 답이었습니다. 반응 시간의 차이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평균 반응 시간은 20초입니다. 청웅은 9초입니다. 숫자만 보면 2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그 11초는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이 초당 수킬로미터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11초는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 차이입니다. 패트리어트가 교전을 시작하는 순간 청웅은 이미 요격을 완료하고 다음 표적을 향해 돌아서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교전 데이터에서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9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체계의 차이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본국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 적용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 구조가 글로벌 판매 체계에 맞게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업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협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수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위협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웅의 48시간 현장 대응 체계는 그 현실에서 나온 설계였습니다. 판매를 위한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하는 나라가 만든 체계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마무리하며 두 체계의 설계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시장을 향해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위협 환경에 범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특정한 위협을 상정했습니다. 대량의 탄도미사일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그 설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체계가 중동의 사막에서 실전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분석 결론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판매를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맞을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구조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공 질서의 지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브뤼셀 나토 본부의 비공개 전략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걸프 지역 두 차례 교전 데이터 통합 분석 및 나토 방공 전략 재검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이 회의가 단순한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방공 담당 장성단이 전원 참석하는 자리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측 옵저버도 배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지명됐습니다. 두 차례 교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사람으로서 결과를 공식 브리핑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슬라이드 위에는 숫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반응 시간 20초, 청웅 반응 시간 9초, 패트리어트 1차 교전 요격률 71%, 청웅 1차 교전 요격률 100%, 패트리어트 2차 교전 요격률 79%, 청웅 2차 교전 요격률 100%. 저는 그 숫자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를 세계 최강국의 장성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각국 장성들이 자리를 잡았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차례 교전의 위성 궤적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펼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구간을 붉게 표시했고 청웅이 그 구간을 교차 요격한 부분을 파랗게 겹쳤습니다. 두 색깔이 선명하게 엇갈리는 그래픽이 스크린 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응 시간 비교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9초입니다. 이거는 시험장 수치가 아닙니다. 실전 교전 로그에서 추출한 숫자입니다. 두 차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됐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만탄두 식별 구조의 차이, 이중 탐색기의 교차 확인 메커니즘, 유지보수 체계의 현장 대응 속도까지 순서대로 짚어나갔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장성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옵저버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굳은 얼굴로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MSE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 격차는 해소됩니다. 동맹 구조와 작전 호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통합 방공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18개월 후입니다. 오늘 밤 날아오는 미사일을 그 업그레이드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두 궤적이 여전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는 그 그래픽을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국 방공 체계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 방공 질서는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은 나토 회의가 끝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였습니다. 기자는 정중했고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청웅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동안 미국 방공 체계를 분석해온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신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명확합니다. 저는 그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두 차례의 실전 교전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 반응 시간의 구조적 차이, 이중 탐색기가 만들어낸 기만탄두 대응 능력, 그리고 48시간 현장 대응 체계까지 저는 숫자를 근거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단지 데이터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격차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방공 담당자들이 비공식 채널로 추가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청웅 추가 도입 규모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걸프 국가들도 도입 가능성을 조용히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전략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세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한국의 개발 역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거부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동맹국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방산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가 한국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밀어넣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한국은 직접 만들기를 택했습니다. 수십 차례 시험 발사 실패가 이어졌고 예산이 삭감됐으며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0년을 생각했습니다. 거부당한 자리에서 20년을 버텨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분석가의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누군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20년의 시간을 만들었고 그 시간이 중동의 밤하늘에서 100%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방산을 기술 추격의 영역으로 봐왔습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뒤쫓아오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 깔린 편견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청웅은 미국 체계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체계였습니다. 생존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는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체계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실전에서 드러났고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패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공 체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저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상징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9초가 20초를 이겼고 준비가 약속을 넘어섰습니다. 거부당한 나라가 20년을 버텨 만든 기술이 중동의 사막과 유럽의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28년 동안 지켜온 분석가의 원칙이었습니다. 세계 방공 질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동쪽의 조용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